다시 뭉치자 광화문 앱으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애국방송, 애국시민단체들의 소식과 활동을 확인하는 교육의 광장. 온 오프라인으로 뭉치자 애국행사. 광화문온으로 조직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화문 온, 지금 다운로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4일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죠. 유동열 안보전선 TV의 유동열 원장님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침투한 북한의 간첩 공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간첩을 소탕하자는 주제로 벌써 6번째입니다. 유동열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유동열 원장님의 지금 간첩을 잡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신문 광고도 나갔나요?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정광화 목사님이 또 유동열 원장님의 얘기를 많이 배워가지고 요즘 뭐 여기저기서 많이 뭡니까 뭐 설교 때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간첩 성시백 얘기도 그렇고 유동열 원장님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간첩 공작 실상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지금 그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그 안보 전문 유튜브 방송에서 간첩 얘기라는 서브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아, 그래요? 아직 아이고. 유동열의 안보전선에 남아 있는 간첩 얘기 아직 올라 있지 않습니다. 너와라 TV에서 최초 공개하는데 국적을 2번이나 세탁을 해서 야. 국내에 침투해서 12년 동안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로 암약하다가 검거된 소위 깐수 간첩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야, 007 영화 같은 얘기군요.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에 실제로 사람을 내려보내서 그렇죠. 국적 세탁해서 대한민국에 보내서 그렇죠. 국내에서 그 교수까지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야, 근데 12년간 정말 저들의 그 간첩 공작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이제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간첩을 난파시킬 때 직접 침투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그래서 육상이나 해상이나 수중으로 침투를 시켜봤는데 90년대부터 북한이 제3국 해외를 우회해가지고 국내로 침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취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러면 지난번 우리 이선실도 예. 사실은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그렇죠. 왔으니까 그렇죠. 그와 유사한 방식이죠. 예, 유사한데 이것은 그쪽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무려 그 4년 5년이 넘게 국제 세탁을 했습니다. 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야. 아랍권을. 그래서 좀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그 이름이 지금 그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사람이 그 깐수 간첩입니다. 무하마드 깐수입니다. 야, 생긴 것도 그렇죠. 꼭 저 사람이 지금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체포될 때는 필리핀 국적으로 되어 있었죠. 필리핀 국적의 아랍인입니다. 필리핀 국적의 국적의 아랍인. 아랍인인데 검거 당시에는 예, 나중에 예. 이제 검거하고 보니까 북한이 국적이죠. 야, 근데 얼굴은 지금 완전히 예, 지금 아랍인처럼 생겼잖아요. 아랍처럼 사람 생겼네요. 야. 그래서 먼저 이 무하마드 깐수 본명은 정수일입니다. 이 정수일의 신원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그 1934년생입니다. 11월 2일 날 태어났는데 연변에서 태어났습니다. 연변, 중국 연변에서. 연변에서.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깐수의 그 정수일의 아버지가 이제 1923년도에 그 함경북도 명천 출신입니다. 명천에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때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일제 시대니까. 이제 중국으로 연변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당시 그래서- 연변에 이주한 사람도 많았죠. 예. 그래서 지금 연변 유지해서 1934년에 연변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조선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의 영특에서 연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북경대학교 아랍학과를 들어갑니다. 이게 연변에서 북경대학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또 소수민족인데.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 아랍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집트 카이로 있죠. 음. 이집트 카이로로 유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 중국 정부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원래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조선족이지만. 국적이니까. 예. 어.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음. 또 아랍어 문학과를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제 그 중국 외무성에 이제 직원으로 이제 공채용이 돼서 그 모로코 있잖아요. 모로코에 모로코, 예. 모로코의 그 주중 대사, 주중국 대사의 모로코에 가서 2등 서기관을 합니다. 외교관을 했죠. 오. 대단합니다. 야, 대단하네. 예, 그래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 엘리트네요. 엘리트죠. 예, 예. 중국 외교관으로서. 그렇죠. 북경대 중동 아랍과 전문가. 나왔고 또 그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갔다가 그 졸업했는 유학하는. 나도 그 돌아와서 모로코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63년도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정수를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소수민족 조선족이다 보니까 자기가 더 높이 승진할 수가 있는데 자꾸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제약이 온단 말이야. 그걸 딱 그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갖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원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야 동맹 관계니까 예. 그게 가능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 외교관을 하고 있는 근데 외교관을 한 사람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외교관 자기는 더 높은 위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자기가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자꾸 신분 차별 때문에 더 높이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 겁니다. 그 느끼면서 아 여기서는 내가 내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건 조국에 가서 아버지 조국에 가가지고 봉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에서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북한에 이제 중국 현지 외교관이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64년 9월달에 북한에 와서 평양 외고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에 지금 외교관들이 다 거기 출신이던데요. 태용호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태용호 예, 태용호도 평양 외고. 평양 외고당을 또 평양 외고대학 아랍학과 교수를 합니다. 교수. 그렇죠. 그래서- 교수 요원을 할 자격이 충분하죠. 그렇죠. 예. 교수를 해서 이제 평양에 북한에 정착을 했는데 이제 그 74년도에 연락부에서 소원합니다. 연락부라는 것은 대남 간첩 공작을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지휘하는 당시 이제 대남 간첩 공작을 지휘하는 게 연락부가 있었고 정찰국이 있었나요? 그렇죠. 아니 그때는 연락부하고 군에 있는 정찰국밖에 없었습니다. 연락부하고 예. 정찰국 두 개. 예. 근데 연락부가 나중에 84년에 이제 직접 개편되면서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35호실로 바뀌고 대외정보 조사가 바뀌고 또 작전부로 바뀌고 연락부 바뀌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직접 74년도죠. 74년 9월달에 연락부에 북한의 간첩 조직으로 소환이 돼서 무려 4년 5개월 동안 간첩 교육을 받습니다. 4년 5개월 동안. 4년 5개월. 네. 4년 동안 그 간첩 교육을 받고 어디로 보내냐? 얘는 이제 아랍이니까 이제 그 당시 연락부에서 너는 아랍통이니까 중동에 가서 중동 국가의 국적을 취득해서 그 취득한 국적을 가지고 남조선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라. 우회 침투해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밀명을 받고 아까 사진도 보자만 여기 지금 간첩 정수일 신원상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예, 저 지금 보자마는 저기 지금 북한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 아랍계. 그리고 키도 크네요. 예, 키도 큽니다. 75cm고 80kg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이제 딱 어디로 가냐? 레바논을 갔어요. 레바논. 왜 레바논을 갔냐면 레바논이 그 전쟁 중이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엉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백만 쓰고 그러면은 서류만 조작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에 가서 먼저 뭐를 하냐면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있죠. 베이루트. 그러니까 레바논의 온갖 간첩들을 소굴이라 그러더만요. 네, 예. 레바논 베이루트 가서 베이루트에. 거기서 또 대학원을 다닙니다. 왜 유학생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베이루트에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그 신분을 갖다가 이제 도용을 해야 되는데 무하마드 깐수라고 하는 1946년생 실제 베이루트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 무하마드 깐수가 유럽으로 이주를 했어요. 유럽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이주를 했는데 불법 이주를 했죠. 불법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호적상에는 남아 있고 남아있죠. 사람은 없는 사람은 생긴. 없죠.
바로 그것까지 찾아내 가지고 야. 무하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합법적으로 무슨 이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체제나 이런 게 좀 좀 엉성하죠. 막 엉성히- 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엉성하게 이제 전쟁 중이니까. 이거저거 서류 챙겨갖고 이제 줘가지고 어. 자기 무하마드 깐수라고 해서 여권도 발급받고 국적 회복을 하죠. 그럼 완전히 그러면 그 레바논 사람이 되는 거네. 그렇죠. 예. 근데 원래 1934년생인데 그러니까. 12살 젊은 1946년생이 된 겁니다 이제. 깐수였고 네바논 국적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네바논 국적을 가지고선 네바논하고 한국하고는 밀접한 교류도 없고 외교관도 당시에. 당시 네. 그러니까 네바논 국적 가지고는 한국에 침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국적을 또 한번 취득해 보자. 그래서 무조 5군데를 다닙니다. 튀니지 가서 튀니지 대학에서 또 박사과정을 밟아요. 튀니지 대학에서. 가서. 근데 그 튀니지 대학은 그 가족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엄격해 가지고 거기서 국적을 취득하기 힘든 걸 알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 데가 그 이제 파푸아 뉴기니도 하고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도 가고 섬에. 야. 말레이시아 갔는데 이들 국가에 가니까 그렇게 국적 취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 막 따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갑니다. 필리핀으로. 필리핀에 가가지고 필리핀도 그 이슬람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이슬람교에 가서 그 사망했는데 그 자기 어머니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중동 필리핀 여자하고 이 깐수의 직접 아버지가 결혼을 한 걸로 해가지고 아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깐수 아버지는 실제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국적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 깐수하고 그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한 걸로 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무하마드 깐수다. 그래 가지고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조작하고 딱 추천서 받고 확인증 받아가지고 현지 그래 가지고 여권을 받 이제 국적을 취득합니다. 여권도 받고 필리핀에서. 나이도 꽤 많은데. 네. 그래 근데 지금 그래 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거죠. 84년도에 이제 필리핀 국적, 이게 국적이 네바논 국적도 있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결국 10년 만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바논에 나가서. 그렇죠. 10년 그때부터 10년 만에 필리핀 국적을 취득해서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84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죠.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딜 갔냐면 그 한국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튀니지 대학을 다닐 때 또 말레이시아 대학을 또 다녔어요. 거기 다닐 때 한국에서 유학한 그 김모 교수라는 분하고 서로 이제 안면을 터가지고 내가 한국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먼저 한국어학당을 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을 다니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 교수가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한국어학당에 교육받는다고 그래서 비자를 받죠.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연세대 한국어학당을 다니면서 한국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눌하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분이 11개국을 합니다. 야. 외국어를 11개국 하는 공작원이에요. 야. 중국어부터 아랍어부터 시작해서 불란서, 영어, 필리핀 등등해서 야. 12국의 능도.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 단국대에 박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하나 여쭤볼 게 예, 있는데 저 깐수 전 녀석 그 전향했어요? 예. 전향했어요? 전향은 안 했는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개하면 되지만. 아니 왜냐하면 지금 풀려났습니다. 11개국이나 하는 저런 예. 엘리트 공작원을 예. 노하우를 우리가 그렇죠. 좀 전수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연세대 한국학당을 다니면서 한국을 배운 척하면서 이슬람 서당을 나갑니다. 이슬람 서당을 나가서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이태원에 이슬람 저기 서당, 예, 공장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슬람 교도하고 뭐 자기는 저 필리핀 국적이 아람인으로 행세를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또 아랍말도 유창하게 하고 아랍말 그거 뭐그 대학에 나왔으니까 이집트도 이집트에서 카이로도 있었지 뭐 네바논도 네바논 있었지 튀니지도 있었지 뭐 전 세계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단국대에 가서 동서 교류사를 전공합니다. 이게 단국대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죠.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머리도 좋고 머리도 좋고 어학하지 어학도 사람도 뛰어나고. 멀쩡히 생겼잖아요. 저 간첩처럼 안 보이잖아요. 언뜻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단국대 교수 야, 조교수로 시작합니다. 교수로. 야 파격적이네. 그러면요. 실제 똑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 여자를 하나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아랍어 전공한 교수가 많지가 않을 많지 테니 않죠. 그리고 예. 아랍어 잘 못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랍 중동 전문가로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아랍어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국대 교수로 재직하기 전에
이제 박사과정 다닐 때 이제 한 8년 사귄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개받은 여자인데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 대학의 수간호사입니다. 오. 그 여성하고 그때 그분이 40대 초반이었어요. 이 여성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깐수는 그때 이미 나이가 꽤 됐잖아요. 됐죠. 원래 근데 실제 나이. 46년생으로 지금 행세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당시 그 34년이지만. 30 그 뭐야 34년생이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한에 그 깐수 부인하고 딸이 셋이 있었어요. 실제. 북한에? 예, 그럼요. 결혼한 자기 북한에 자기 처하고 부인하고 배우자 처하고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또 합법적 신분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서울의 모 유명한 종합병원 대학의 수간호사인 그 모 씨하고 정모 씨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8년 동안 사는데 자기 부인도 이 사람이 북한 간첩 문제는 전혀 모르고 그 필리핀 국적의 아랍인으로만 생각했죠. 부인까지 속일 정도로 대단했어요. 같이 있었는데. 자,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분이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합니다. 저기 지금 중앙일보하고 문화일보에 나와 있는 그 신문 그 칼럼 기사 좀 올려주실래요? 예. 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중앙일보에 보도된 거고요. 오른쪽에 문화일보입니다. 이 깐수 교수가 거기 소위 그 중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학회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 문화일보는 이 사람이 쓴 책 중동 관련 책자를 소개하는 거고 이건 인터뷰한 겁니다. 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슬람, 예? 네. 뭐야 고문헌서 네. 뭐 신라 국명 찾아 84년 내한 한국에 반해서 결혼 정착했다. 야. 그러니까 북한 대남공작 지도부가 저걸 보고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작원을 북한에서 4년 5개월 교육을 시키고 해외에서 5년 동안 교육을 적고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토대를 마련해서 합법적인 필리핀 국적의 아랍인으로 신분을 획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국내 유수의 대학 모 대학입니다. 예. 모 대학 교수. 유성대 아까 유성재 원장 이야기했어요. 이미 당국대 교수를 했다고. 당국대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그래서 당국대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검거되기 전까지는 국내에 아주 손꼽히는 아랍권 중동 전문가로 아랍권 전문가로 행사를 했어요. 실제 책도 여러 번 냈어요. 책도 하고 세미나도 가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에서 발표도 하고 저술 활동도 하고. 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몰랐죠. 자, 그런데 어떻게 단서가 잡혔느냐? 당시 이제 그 국가안전기부 안기부 지금 국정원의 전신이죠. 안기부에서 이 대공팀들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택시로 말이죠. 중국으로 보내는 택시가 있는데 이 택시 그 수신자가 알고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무역회사로 되어 있지만은 무역업체로 있죠. 실제로는 그 바로 그 북한의 대남공격 거점이었습니다. 야. 근데 우리 수많은 택시가 오고 가는데 그걸 잡아냈군요. 그래서 이제 이 원장님 제가 여기서 좀 예. 이야기하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국가정보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못하도록. 그렇죠. 그 대공수사 역량이 뛰어난 국정원을 대공사건을 경찰로 빼버린 거죠. 이런 사건은 사실상 경찰이 하기가 힘듭니다. 수사하기가. 그렇지. 해외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해외까지 연결된 거는.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지금 잠깐 내가 저 예. 이야기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국정원 없어져 버리면은 예. 저걸 누가 수사하죠? 지금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의 역량이 저기까지 갈는지는 왜냐하면 저러려면 적어도 국정원이 지난 수십 년간 노하우가 쌓아온 있어야죠. 노하우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도 필요할 거고. 사실상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저런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체제 같으면은 저런 깐수 같은 공작은 못 잡아내는 거죠. 그것도 설령 잡았다 할지라도 신문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정확하게 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철저히 파악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경찰도 하지만 해외 공작 그렇죠. 파트에 대한 예, 노하우는 맞습니다. 국정원이 세계 최고인데 예. 우리나라 최고인데 그거를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 저 정말 죽일 노릇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경찰청 출신의 연구관이지만은 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경찰에 이관하는데 볼 때 제가 그냥 국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극구 반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아니 너는 말이야 경찰청 출신으로 25년 동안 연구관을 했던 놈이 왜 네가 앞장서서 말이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주면 경찰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데
네가 왜 쌍수를 들고 반대하냐고 제가 항의 전화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위원장님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반공 그다음에 반간첩 작전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특히 대공수사 역량이 필요하다고 위원장님 보신 거죠. 지금 3년 유예 기한이 있지만은 내년에 제대로 된 정부를 창출해서 이걸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국정원의 대공사 요원들이 계속 추적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팩스가 우선 발견됐고. 이게 팩스가 여기서 이제 발신을 하는데 수신처가 중국인데 그 수신처가 북한 공작 거점이라고. 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알고죠. 그 수많은 팩스 중에 예. 그러니까 북한 공작 거점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딱 알고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누가 들어가니까 그저 그 번호로 들어가니까 팩스가. 그걸 딱 교체하는 게. 야. 근데 얘가 이제 깐수가 롯데 호텔, 그다음에 프레지던트 호텔, 그리고 이게 붙잡힌 데가 프라자 호텔입니다. 이런 서울의 유시한 그러니까 조선 호텔 네 군데 호텔을 비즈니스 센터가 있죠. 벤시했던 호텔. 비즈니스 센터 가면 팩스라든지 뭐 복사 같은 거 다 그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서비스 해주죠. 거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96년 7월 3일입니다. 13시 20분경에 이용하고 있는데 프라자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바로 팩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 북한 북경에 있는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 거점으로. 공작 거점으로. 그래서 그쪽 그 근처에 잠보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서 체포를 했죠. 그래서 1996년 7월 3일 날 13시 한 40분경에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해서 12년간의 간첩 생활이 막을 내린 겁니다. 야, 84년부터 96년까지. 자, 그래서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뭘 했어요, 그러면? 예? 12년간. 예? 깐수는 그동안 12년간 뭐 아까 했나? 말씀드렸잖아요. 12년 동안 저렇게 당국대 교수로 있으면 실제 교수로 있으면서 저수로 활동하고 세미나하고 아니 근데 언론에 그거만 하지 있다고.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간첩 활동을 했죠. 이제 지금부터 그 말씀. 아, 지금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러면 궁금해서. 뭐 했느냐 그동안에. 그러니까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서 지금 예. 완전히 그 교수로서 활동하면서 언론에 기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완전히 지금 활동하면서 그쵸. 무하마드 깐수라는 깐수 교수로 다 이미 알려져 있고 필리핀 알만한 국적에 사람들 다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 이 사람 다 그 당시 깐수가 상당히 고위층 학계라든 전계 고위층과 친교 관계를 다 맺어왔습니다. 간첩이니까 뭐 아랍권 전문가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했겠죠. 또. 이 얼마나 그 양반의 그 어학 실력이 뛰어났냐면 그 북한으로 63년도 9월달에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제 귀환하지 않습니까? 평양 외고대학 교수를 하면서 김일성 통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서 소위 이제 아랍의 대표단들이 김일성을 면담하면 뒤에서 아랍어 통역을 한 사람이에요. 예, 이 무하마드 깐수의 이 어학 실력은 놀라운 거죠. 김일성 통역까지 했으니까 주요 행사나 아랍에서 좀 내노라는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깐수가 가서 다 통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뭐 했냐면은 그동안 그 깐수는 북한으로부터 160여 차례 지령을 받습니다. 지령을 받는 게 뭐냐면 그 A3 방송 지령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르스 지령을 수신합니다. 그게 뭡니까 A3 방송 지령은? 이 A3 방송 지령은 뭐냐면요. 밤 12시에 평양 방송을 주파수를 맞추면은 12시에 이게 나옵니다. A3가 뭐냐면 이제 A1 통신은 상향 통신이고 A2 통신 하향 통신인데 A2 통신은 A1, A2 통신은 모르스보 따다따따따다따 국제 신호 표준이죠. 모르스보로 하는 것이고 A3 지정은 뭐냐면 A3 방송이라는 것은 평양에 있는 공개적인 방송이 있어요. 평양 방송을 통해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여기는 평양 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밤 12시가 되면 이제 혁명 가요가 딱 나옵니다. 보통 한 두 곡 내지 세 곡이 나오고 여자 아나운서나 남자 아나운서가 평양에 있는 작은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조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AZ155호에게 보내는 전문입니다.라고 하면서 5개 숫자를 그게 간첩 지령이군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지난번 유동열 원장님 그거 소개할 때 우리 간첩 예. 소개할 때 그거 가지고 내가 간첩 신분 확인하는 것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 황인호고를 포섭할 때 예, 황인호 포섭할 때. 그래서 뭐 42131 1822445 했고
5개 난수를 쫙 불러줍니다. 한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정도. 이게 단파로입니다. 단파. 그러니까 일반 나주 수신기는 나주는 내조 갖고는 안 되고 단파 수신기를 써야 됩니다. 저기 뭐 청계천이나 용산 가면 단파 수신기 아니 있어요. 뭐 우리 뭐 주사파 네. 시절에 단파 수신기 받아가지고. 전부 다 각 대학마다 다 단파 라디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한 15분 동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받아 적습니다. 딱 받아 적어요. 받아 적었다가 왜냐면 이제 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거기에서 혁명 가요가 나올 때 한 달에 보통 한 2번 정도 교실을 하는데 그 뭐 매주 화요일 날 밤 자정 12시 정해져 있어요. 두째 주 화요일 날 12시 이렇게.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딱 방송을 꽂고 듣고 있는데 혁명 가요가 나오면 다시 확인을 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하는데 이 혁명 가요가 뭐냐면 북한에서 이미 이제 난파될 때 그 혁명 가요를 한 10개를 줍니다. 이건 내가 너를 부르는 혁명 가요다. 그 혁명 가요 쫙 나오면 아 이거 나한테 온 게 맞구나 하고 느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A3 뭐 저 765회에 보내는 전문입니다 하는 게 전문입니다. 호출 전문 그 부호가 또 자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혁명 가요를 확인하고 그다음 그다음 호출 부호로 확인하고 이제 받아 적습니다. 적으면 한 15분 정도 되는데 이거 한 번 더 불러줍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하고 똑같은 숫자를 다시 불러주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 녹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기하는데 적어놓은 것이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게 한 자로 틀리면 다시 자기가 제대로 적었는 거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호 해독표를 꺼내가지고 암호 해독표고 이제 난수를 풀어서 지령문을 받는 거죠. 이걸 그 160회라 받았죠. 지령을 받고 그러면 지령 내용이 뭐였느냐? 남한의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라. 386 청년 학생 운동권의 것을 조성하라. 동향을 파악하라. 올해 총선 대선 동향을 파악하라. 그다음 군부대 위치를 파악하고 군부대 촬영을 하라.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60원짜리 하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는 그럼 뭐로 합니까? 예? 보고를 팩스로 한 겁니까? 아니죠. 보고를 어떻게 하면 이제 영어로 그 편지를 썼어요. 국제외국편으로. 처음에는 국제외국편으로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일반 문서를 작성해요. 하고 뒷면에다 은사라고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해서 그 약품을 갖다 이렇게 묻히면요. 그 이제 아까 같은 암호 지령이 쫙 나옵니다. 그걸 보고 북한에서 이제 보고를 받는 거죠. 외국에다 영어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일정 편지를 영어로 써서 작성해서 보내요. 보내놓고 이 편지 뒷면에 아까 숫자 전문 같은 암호를 쫙 넣어서 암호 편지를 넣어가지고 이것은 안 보입니다. 국제우체국에서 보면은 안 보여요. 그냥 편지만 영어 편지 안 그러니까 보여요. 그 검출도 안 되네요. 그렇죠. 뒤에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이 받아서 여기다가 약품 처리를 합니다. 편지 약품 처리하면은 싹 글자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은서도 우리가 저 압수수색을 했죠. 당시에 당시 안기부에서 그래서 그 보고를 하고 근데 이제 80여 차례 보고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주 중요한 보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저 보고하고 하는 거 시간도 걸리고 쉽게 말하면 식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깐수가 적발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다. 북한의 공작지휘부가 야 96년 2월 달에 96년 7월 달에 적발됐잖아요. 1999년 2월 달에 지령이 내려와서 이제 팩스를 이용해서 보내라. 팩스로 보내라 이가. 그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작 거점 팩스 번호를 알려주고 팩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보내라. 그 대신 이제 암호를 했어요. 본사는 저 본사는 뭐냐면 평양이고, 지사는 뭐냐면 여기 저 북경에 있고, 남한지 한국 지사는 여기 지금 자기고, 또 뭐 사장님 하면 누구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편지를 보내. 보통 사람이 이렇게 팩스를 보면은 일상적인 편지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딱 풀면 이제 보고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북한이 그렇게 팩스로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감을 얻은 거죠.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팩스가 신속하게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이들이 멍청한 거죠. 이게 편지를 보낼 때도 어떻게 보냈냐면 특정한 주소로 보면 그 거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삼을 해요. 사삼. 베이징에 있는 사삼하고 북경에 있는 우체국의 사삼하고 신양, 써냥에 있는 심양에 있는 우체국의 사삼으로 보낸 겁니다. 편지를. 편지를. 회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팩스는 전화번호로 받았기 때문에 그 수신처가 딱 확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노래 가면은. 그렇지. 그런데 편지를 보낼 때는 안 잡힌 이유가 쉽게 말하면 그 사수함이기 때문에. 사삼이 워낙 많고 그것도 네. 북경 정부 거니까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파트하고 국내 파트가 합친 건데 중개에 있는 공작 거점의 팩스 번호를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국내에서 누가 이걸 보내나고 보다 보니까 호텔 쪽에서 나오는데 이놈이 뭐 매일 호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팩스로 한 80회짜리 보고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1996년 7월 3일 날 말이죠. 프라자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잡힌 거죠. 미리 이제 딱 대기하고 자, 있다가. 근데 이 그동안에 이제 각종 정보를 북한에 보고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입국에서 암약하는 10인 또 암약하는 가운데도 4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들어갔습니다. 이야, 어떻게 들어가냐면 바로 대담하네. 예, 그렇죠. 어디 가면 서울에서 북경에서 저 북한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오스트리아까지 갔어요.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모스크바 같은 데서 북경에 들어가고 또 홍콩에 가서 일부러 홍콩 갔다가 저쪽 어디냐 또 몇 군데 들렸다가 또 북한 들어가고. 그러니까 4차례 국내에서 12년 동안 암약하면서도 4차례 북한에 가서 직접 입국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초대소에 또 초대돼서 새로운 또 공작 훈련을 받고. 서열도 굉장히 높겠네요. 저 정도면. 대정보조사부에 아주 쾌거죠 쾌고. 간첩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4년 5개월, 북한에서 해외에서 5년 동안 활동하다가 간첩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북한 대남 공작의 이 정교함은 또 이 장기적인 이 노래 우리는 끈기가 없어서 못 할 그리고 겁니다. 최고의 엘리트를. 아 그럼요. 그래서 북한을 갖다 다녀왔죠. 정말 이것은 깐수 간첩 이 얘기는 그냥 드라마를 만들어도 시즌 1, 2로 해서 만들어도 아마 야, 너라티브에서 하나 제작하죠.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폭풍적인 인기를 얻을 거예요. 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이제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실제로 정보 수집하고 간첩 활동만 했지 뭐 파괴 전모가 내 누구를 암살한다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2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간첩한테 12년밖에.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법제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첩이 사람을 죽였다, 폭발을 시켰다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사형을 받겠지만은 대한민국 법체계가 판결만 안에서 판결문을 보게 되면 아니 정보를 빼내서 북한에게 그쵸. 이러한 공작을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첩들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재판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바로 5년만 복역하고 석방이 됐어요. 오. 언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깐수를 갖다가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에는 2000년도에 풀려났어요. 아니 2000년도니까 저겁니다. 제가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8월 15일 날 8.15 특사로 풀려났고 2003년도 사면 복권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3년 때 또 노무현 정부 때 사면 복권되니까 완전히 이제 공민권이 회복됐죠. 그래가지고 간첩을 특사로 내보내고 또 심지어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지만 그 일본 경유에서 들어온 간첩 신광수를 갖다가 징역 3년도 못 살고 말이죠.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북한으로 다 송환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정부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간첩 김낙중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간첩들은 다 삼면목고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측파 간첩인데. 그래서 이 정수리가 징역 5년, 실제로 수감 생활은 5년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리고 국적을 회복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국적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국적을 회복했죠. 회복해서 처음엔 중국 국적이죠, 북한 국적이죠, 네바람 국적이죠, 필리핀 국적이죠.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얻어가지고 아까 그 한국에 와서 결혼했던 그 여자분하고 지금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하고 학회 활동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세계 문명 기행 같은 책도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깐수 교수를 치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저 친구 지금은 간첩 활동 안 하나요? 지금은 이제 안 한다고 봐야겠죠. 혹시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예. 간첩하고 누가 북한에서 접선할 수가 있죠. 북한에서 몰래 접선하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한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줄게요. 첫째 이 사건은 뭐냐면 북한의 대남 공작사에서 대남 간첩 공작사에서 아주 아주 최초로 정말 아주 10년 동안 정교한 공작 끝에 국내에 파견시키고 국적을 이중 국적으로 세탁했습니다. 네바란 국적을 가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필리핀 국적을 받은 두 번이나 국적을 세탁해서 국내에 잠입해서 실제로 그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간첩들이 권총이나 잘 쏘고 무술 실력이 높고 파괴 전복 활동을 많이 하는 간첩도 있겠지만은 이 간첩 정수일 이 깐수는 말이죠. 이 아랍권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 지식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학회에다가 글을 발표하고 인정받을 정도로 또 카이로 대학이라든지 튜니스 대학, 말레이시아 대학 등등을 하면서 아랍 관련 대학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깐수는 쉽게 말하면 이런 보통 간첩이 아니라 실력으로도 전문성을 겸비하면서 이 전문성을 앞세워서 그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갖다가 받지 않고 활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깐수가 10년 동안 암약하면서도 4차례나 북한을 들어가서 계속 그 소환을 해서 재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계속 그 공작 성과를 내놨는데 제일 그 아쉬운 게 뭐냐면 북한에서 볼 때 아쉽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구군이지만은 그 북한에 있는 그 북경에 나와 있는 공작 지도부가 이 성까지에 급급해서 바로 기존의 그 연락 교신 방법을 갖다가 그걸 했으면 못 잡을 뻔했죠. 그랬는데 바로 1990년 2월부터 팩스를 통해서 보고해라. 그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간첩 정수위를 보면은 공작금을 이제 받아왔는데 처음에 내바람 갈 때 10,000불밖에 안 받아왔어요. 물론 10,000불이 큰 돈이지만 그 실제 공작금을 북한에서 받은 걸 합치면 80,000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간첩 정수위를 체포했을 때 그 통장에 한 1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북한에서 준 공작금이 아니라 본인이 단국대 교수로 있으면서 월급 받고 또 무슨 뭐 장학금 받은 거 이런 거 다 모아놔 가지고 강연하고 그래서 부인 것 말고 자기 것만 해도 1억 원 정도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1억 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양선을 해놓으면 자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공작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 소개할 때도 왕재산 간첩한테 스스로 공작비를 갖다 자기계산할 수 그때 있도록 무슨 기술을 줘서 그렇죠. 가지고 예. 저 뭐야 지나야 되는 자동차 판독 기술을 줘가지고 회사 차려서 그 뭐 경비 쓰고 돈 남아가지고 북한에 정성금으로 돈을 갖다 도리어 북한에 보내주는 격인데 그래서 이러한 그 소위 그 공작원이 간첩이 자력기 형성을 해가지고 근데 궁금한 건 예.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살았으면 예.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근데 왜 그 변절을 못하냐면 북한에 자기 부인이 있고 딸 3명이 인질이 있군요. 있잖아요. 인질이 있군요. 그 말씀드리면 그 부인이 박강욱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부인은 그 평양에서 중국 북경대 무용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그 안무 전공가로 안무 감독으로 활동을 했고 딸들은 다 그 평양 대학의 외고 학과를 졸업해가지고 다 빵빵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서 10년 암약하면서 10년 동안 암약하면서 4차례나 북한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공작원 재교육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만나고 상봉하고 이러니까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뭐 절대 인질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중국에 외교관 생활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북한으로 들어갈 때부터 조국을 위해서 활동해야 했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돼. 남북한 비교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로움이라든지 이것은 정말 많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이라는 북한이라는 조국에 대한 그 헌신성 한 번 잘못 주입된 사상이 정말 커요. 이거 영향이. 그 헌신성에다가 원래 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 당원이었잖아요. 공산당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상적 의식이 그 변절하지 않는다는 의식 등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실적으로 자기가 마음껏 활동하고 여기도 부인이 있으니까 마음껏 활동하고 필요하면 또 북한 가서 북한 가족도 만나고 북한 가족들은 북한 당국에서 일급 공작원의 가족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해주니까 먹고 사는 되잖아요. 한편으로 남북한을 넘나든 예. 그래서 이런 간첩.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그 깐수 같은 간첩이 그 뒤에도 몇 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요? 학교 간첩 등등이 적발이 됐는데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깐수 같이 국적 세탁을 해서 국내에 침투한 간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 3굴 우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사실은 지금 저런 간첩들이 지속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 국정원의 그런 대국 역량을 훨씬 강화해야 되겠군요. 그죠? 강화하고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 돌아가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뺏어버리고 또 경찰 갔지만 경찰 지금 제대로 뭐 간첩 하나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간첩을 금방 잡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현 2021년 대한민국 상황은 북한 정찰총국이나 북한의 문화교류국이나 통일전선문 같은 간첩 조직이 정말 활동하기 가장 좋은 지금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혁명 전야네. 걔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만족이죠, 만족. 우리 뭐 대한민국 뭐 대통령이 뭐 또 뭐 지금 김여정이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벌벌 떠니까. 근데 지금 깐수 같은 간첩이 한 명이나 아니라는 거죠. 깐수 양성할 때 그 당시에 수십 명의 공작원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국적사탁 공작원들. 그래서 이러저러한 루트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한 명의 간첩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4년 5개월, 해외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부여간첩 김동식도 그러더라고. 자기도 해외 홍콩도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 갔다 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칼 858를 폭파시킨 간첩 김현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카오 중국에서 직접 적고와 현지 화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남 공작에는 북한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핵을 만들고 군사력을 증정하고 대남 간첩 공작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간첩 김낙중한테는 210만 불 줬어요. 그 당시 화폐 가치는 16억 원인데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는 거의 뭐 한 30억 되는 돈을 줬어요. 이게 북한 그 돈이면요. 북한의 지금 4대 도시 중 하나인 개성 시민들 있잖아요. 개성 시민들이 한 달 동안 그냥 쌀밥을 갖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배불리 먹을 돈을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지금 간첩 개인한테 공작금 주는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바로 북한이라는 것을 우리 너와라 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보시고 지금 우리가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그 당시 양성된 이 깐수 같은 형식으로 양성해서 국적을 세탁해서 국내에 침투한 간첩이 많이 있는데 아직 적발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여러분 그 우리 속담에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라고 알다 보니까 이런 걸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을 알다 보니까 제가 마르고 말이죠. 병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뱃속 편하게 그냥 누워서 자유나 보고 놀러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알면 병이라고 정말 지금 이 좋은 차 알기가 보여서 여러분한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간첩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너라 TV에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유동열의 안보전선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너라 TV 와서 또 추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신문은 나왔지만 구체적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네, 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교훈이랄까 그런 것들은 북한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군요. 예. 그래서 절대 북한 김정은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환상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한다는 소리는 정말 그것은 미친 짓이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웬 간첩이냐. 정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간첩한테 정말 호되게 당해가지고 김정은 치하에서 정말 박박 기면서 신음을 해야지 정치할 겁니다. 저희가 말을 해도 저희들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저쪽 그 인자를 가진 친북 인자를 가진 이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저희 수국 꼴통 같은 놈이 말한다고 하지 진지하게 제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 뭐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실래요? 예, 여러분 너라 TV 여러분 덕택에 제가 지난 4월 6일 날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동열의 안보전선이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는데 예, 그 구독자 중에는 상당 부분 너라 TV의 애청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구독 또 추천에 감사드리고요. 너라 TV에도 매주 한 번씩 나오니까 그때 뵙고 또 자세한 간첩 이야기는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많이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노라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린 유동열 원장에게 매주 수요일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자신의 나라 존재가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고의 엘리트까지 아끼지 않고 간첩으로 파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 실상을 알고 또 우리 주변에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간첩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많이 알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알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시 광화문 온내부로 조직하고 또 나부터 배우고 우리 주변을 가르치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